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가 혁신위 활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은 예산안과 탄핵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 현안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겸임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양학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혁신위가 오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정했는데요. 당 주류의 희생을 담은 권고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도부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묵묵부답 상태 같아요. 얼마나 화답할지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네. 이 혁신위가 전국 이슈를 다 끌어 모아서 어떤 전국을 주도하는 그러한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인요한 혁신위의 활동이 결국은 지난 강서 보궐선거의 패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어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가 내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혁신안이 결국은 총선 승리와 등식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혁신위의 스케줄하고 당의 총선 스케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위에서는 두 달간의 어떤 활동 기간 내에서 확실한 어떤 실천 내지는 반영을 성과물을 담보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요구가 있고, 다만 당 입장에서는 길게 봤을 때 결국은 총선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위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총선 과정에 다시 말해서 공천심사 과정이나 당의 개혁 과정에 잘 반영이 돼서 결국은 혁신위의 정신이 요구사항에 잘 스며들어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개 처음서부터 김기현 대표께서는 전권을 위임한다 얘기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 또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12월 달에는 지금 정기국회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170석 정도 되고 국민의힘은 124석입니다. 절대적인 열세인데다가 정기국회가 좀 험난합니다. 지금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쟁점 법안도 있고 아주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기국회 상황을 잘 마무리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완팀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에 요구한 대로 현역 의원들을 거취를 압박하는 그런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정치개혁이 되는 과정에 돌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혁신위도 좀 시간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정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혁신의 안들이 당에 잘 반영되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필요하면 혁신위의 활동 기간을 좀 연장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 김기현 대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용태론 압박의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울산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었어요. 이런 행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 재출마하는 겁니까? 지금 재출마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전에 이제 또 대표적인 윤핵관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장제원. 거기는 또 4,000명이 넘는 또 산악회를 모아가지고 세과시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이 두 사람이 사실상 대표적으로 인요한 혁신위에서 물러나라라고 이제 지목한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한 분은 대대적인 세과시, 또 한 분은 또 의정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요한 혁신위의 어떤 제안을 사실상 묵살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인요한 혁신위의 어떤 의견을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사실상 묵살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시기의 문제가 아니죠.
아시겠지만은 혁신위가 왜 출범했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긴급 처방을 한 겁니다. 이대로 갈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한다. 뭔가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사실상 아무것도 수용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교수님께서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한 것은 좀 잘못된 진단이고 이건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한마디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하고 그리고 또 이뇨한 혁신위하고 정면으로 지금 입장이 상반되는 것이죠. 이뇨한 혁신위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쇄신해야 된다. 그리고 대대적인 쇄신은 결국 인적 쇄신이다. 그리고 인적 쇄신의 핵심은 당 기득권 지도부 또 그리고 중진 그리고 윤핵관들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김기현 대표도 거부했고 또 그리고 장제원 윤핵관의 핵심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자신들이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다음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30일 날 이 안을 정식으로 지금 혁신위에서 채택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도부에 제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만약에 이걸 또 거부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혁신위가 조기에 해산할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주 동안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의정 보고회에서 지금 윤심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윤심이 이제 어떤 주류의 희생인지 아니면 뭐 반대인지 아예 무관한지 정확히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윤심 강조가 좀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우선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 의정보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의정보고 활동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1년 내지는 4년간의 그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되게 그 정치적인 스케줄이고 대부분 모두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 모두가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구에 내려가서 의정 보고하는 거하고 향후 대표의 정치적 거취 문제하고는 별개 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이번에 이제 의정 보고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 내지는 의견 교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그동안 김기현 체제가 들어서게 된 배경은 당정 간에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취지대로 당정이 원팀이 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고 당이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면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말씀이 어떤 향후 무슨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당정 간의 협의와 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당정 간의 원팀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혁신위의 이뇨한 위원장이랑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어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을 좀 혁신위에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을 만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여론전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를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혁신위 같은 경우는 공식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해도 그게 당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무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여론전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를 압박해서 김기현 대표 또 당 중진 그리고 또 윤핵관들을 최소한 총선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로 몰아가겠다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3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론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꼴불견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과 하루에도 서너 차례 얘기한다, 전화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윤심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거침없이 해라. 라면서 한마디로 다들 좀 물갈이를 좀 하는데 비켜주라. 라는 그런 논리를 펴니까 아니다. 윤심은 나에게 있다. 라면서 윤심 논리를 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왜 참패됐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구청장 후보를 사면 복권해서 억지로 후보를 만들었고 또 억지로 후보를 또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결국은 참패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용산과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상하 수직 관계, 잘못된 용산과 당 관계 때문에 빚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 것이 인유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안 하고 반대로 윤심을 내세워서 쇄신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고 또 김기현 대표는 자신이 설선수범해서 쇄신의 물꼬를 열어줘야 되는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또 이 윤심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한마디로 그러면 윤심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뭔가 파격적인 모습, 그런 쇄신의 모습을 국민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길이 뭐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과감하게 사퇴하면서 비대위로 가고 또 윤핵관들도 결국은 총선 불출마 내지는 뭐 험지 출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은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지금 배종호 교수님께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윤심 경쟁 사실 좀 보기 좋지 않다. 지금 네, 상황에서 이런 그렇습니다. 경쟁이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인유한 위원장이 좀 윤심이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배 교수님이 그 윤심 경쟁을 얘기하고 또 윤심이 인유한 혁신위원장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자기 희망적인 어떤 그런 판단과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제가 됩니다. 희망할 이유는 없죠. 되게 야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인데 되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은 되게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당무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실 일도 아니고 또 1호 당원이긴 하지만은 당무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 건강도를 유지해가면서 상호 간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조정이 되고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지금 인유한 혁신위와 당 지도와의 어떤 갈등 관계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는 부분도 좀 국민의힘이 뭔가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부분들을 민주적 절차에서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준 것이다. 전체적으로 네.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 경쟁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도부가 네. 혁신위 권고를 묵살하게 된다면 네. 그럼 이 혁신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혁신위하고 지도부하고 입장이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혁신위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아젠다 제시를 하는 것이고 또 당 지도부는 혁신위가 제안한 그런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것인데 다만 그 실천에 있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의 생각과 혁신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스케줄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배종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혁신위의 입장과 당의 입장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크게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왜 크게 다르냐면 혁신위는 물러나라는 거예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입장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혁신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지는 두 가지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묵살하면 조기 해체라는 어떤 극약 처방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일부 혁신위원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있느냐. 지금 왜냐하면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 같은 경우 이 혁신위가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그럼 우리 사퇴하자라는 얘기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 해체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의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치명타를 입을 경우에는 결국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공석인 최고위원을 이제 김석기
이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체제를 공고한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도 남아 있는데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임기는 12월 24일입니다. 총 60일이니까. 근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이 태도를 보면은 물러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아주 강하게 더 드라이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30일 날 지나가지고도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혁신위의 정식 의결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더 큰 어떤 강수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배 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유한 혁신위에서 김기현 대표를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팩트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어떤 자기희생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당 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적이지 당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고 당 지도부를 해체시키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비대위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비대위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제시한 아젠다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까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혁신위의 아젠다를 수용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선대위 체제를 제대로 꾸리고 하면 안정적이고 정통성 있는 지도부의 하에서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서 그래서 총선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꾸 김기현 대표 체제를 자꾸 흔드는 것은 야당의 전략적인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금 배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을 보강하면서 체제를 공고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10월 30일 날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퇴한 것을 보궐선거를 통해서 채운 것입니다. 다만 누구를 채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여지지만은 어떤 당원 당규상의 절차에 따라서 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현재 최고위원 체제나 최고위원들하고 각각의 경우 다 원팀이 돼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팩트를 얘기하셨기 때문에요. 네. 저도 팩트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뇨한 혁신위가 2호 혁신 안으로 세운 게 일단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그리고 윤핵관들은 총선 불출마 선언하거나 험지 출마해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해당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대표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현을 물러나라라고 했는데 이 팩트 자체를 교수님께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수님께서 팩트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잠깐만 제가 얘기 중이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분씩 말씀. 제가 경청을 해드렸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공석을 김석기 의원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교수님과 저하고 다 서로 일치하는 의견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김석기 최고위원이 누구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석기 최고위원은 경주가 지역구인 TK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 김기현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반론 그러니까,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후에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시기를 누구를 지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요.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하고 친하다 그랬는데 김기현 대표하고 안 친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뭐냐면 인유한 혁신위에서 제시한 그런 지금까지 한 4가지 정도의 혁신안에 대해서 향후에 당을 운영하면서 또 공천 과정에서 잘 반영해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때 시기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할 것이다 좀 지켜보면 된다.
지켜봅니다. 네, 지금 당과 혁신위를 둘러싼 어떤 관계를 두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저희가 진짜 뭐 창당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만 보면 뭐 창당 쪽으로 조금 가닥이 잡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대구에서 친 이준석계 인사들과 토크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정확하게 전망을 한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신당 창당 쪽으로 계속해서 더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이 얘기는 지금 뭐 언론에서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했다라는 해석 기사를 내놓고 있지만은 농도가 짙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이제 정치는 막판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급 반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정면으로 격돌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두 차례나 그걸 봉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대선 승리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총선 승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해서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식물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무조건 신당 창당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치권에서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세력도 역시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자의 이해관계가 만약에 공이 맞아떨어질 경우에는 이른바 빅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빅딜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성정이라든지 지금까지 행보 플러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이런 메시지,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는 지금 TK 지역을 정면으로 자기가 공략하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2개 지역구 간의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계속해서 겨냥해서 자신의 미래 지도자 라이벌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신당 창당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이렇게 네. 전망이 됩니다. 네, 창당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지만 빅딜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같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론은 정치적 자구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보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지금 신당을 창당해서 무슨 지역구에서 당선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구상에는 대구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것이 최선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비대위원장 같은 것을 하면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정치적 성장이 없고 후퇴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3번에 걸쳐서 출마했던 서울 노원병의 경우 지금 거기에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노원병에 자신을 공천하는 경우는 사지로 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에는 이미 보수 정치인들 중에 홍정욱 의원이나 또 안철수 의원이 당선됐던 곳입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 나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이 아닌 지역 외에는 당선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투쟁을 통해서 외곽을 때려서 당내 입지를 만드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활동하는 것이다. 당내 빅딜을 위한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자신이 대구에 집중한 이후에 고관 대작들이 대구에 드나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그건 뭐 누구 한마디로 얘기입니까?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겨냥한 네. 것이죠. 네. 며칠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구 지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를 엄청 칭송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6.25 때도 결국 도시를 내주지 않았다. 네. 그리고 산업화의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굉장히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열차 시간을 7시에서
10시로 늦추면서까지 시민들과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 완전히 정치인의 행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는 뭐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이거는 뭐 현재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나왔는데 한마디로 이걸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자신은 과거의 대구의 아픔을 왜 해치느냐,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을 창출했지만은 지금 대구는 달라진 게 뭐 있느냐라면서 계속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 민심을 정면 돌파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볼 때는 뭐 당을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 네. 이유는 당선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 교수님의 희망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지금 30대 당대표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 30대 당대표로 선출된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TK 지역에서 해준 거예요. 네. 그럼 TK 지역 민심은 어떨까? 제가 볼 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도 바라면서 이준석이라는 미래 지도자도 키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만들어서 대구 지역에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하고 또 그리고 동반자들과 함께 출마를 한다면 상당수 의석을 유지할 수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만약에 지금 우리 교수님 말대로 만약에 대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전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신당이 안 뜨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우리 교수님 말씀이 좀 모순이 아닌가 그 이렇게 부분에 좀 생각이 됩니다.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 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준연동형 상태에서 무슨 비례대표로 친당을 창당해서 비례대표를 하겠다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역구 공천을 지역구에서 신당으로 당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TK는 그 보수당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당의 보수 인사들의 단합을 강조하는 것이고, 단합을 어겼을 때에 철저하게 책찍을 드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꾀하고 있는 것이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분열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예가 지금 유승민 그 전 의원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30일이죠. 또 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국민의힘이 야당의 어떤 이런 탄핵안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탄핵안을 저지할 수가 없죠. 네. 아시겠지만은 뭐 과반 의결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168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의가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30일하고 1일 날 12월 1일 날 지금 본회의 날짜가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의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 의장 입장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산안 처리는 불발이 되고 이 탄핵 소추안만 처리가 된다면은 전국이 더 경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의 결과가 중요하고요. 역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완전 대결 정치가 되면서 정치가 실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가 사실상 지금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금 예산안도 계속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는 좀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을 좀 법정 시한을 지켜서 처리할 필요가 있겠고, 네. 동시에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합의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또 탄핵 소추안은 탄핵 소추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정석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민주당 바람을 좀 들어줄까요? 지금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다시
재심의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제출해서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위법한 상황이고 부당한 것이죠. 첫째 내용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이동관 위원장이 직무상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그 정치적인 열거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떤 그 헌재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다 알면서 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는 국회법 90조, 92조, 130조에 의해서 이미 이것은 법안 의제로서 성립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국회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어떤 그 파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그 92조 1사 부재의 그 법률을 어떤 아주 허수아비로 만드는 이런 그 국회가 어떤 그 유권 해석하는 부분은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조문을 무력화시킨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사실은 이걸 역사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국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11월 30일, 10월 2일 이 의사 일정을 강행한다든지 직권으로다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한다는 것은 의장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그리고 탄핵안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좀 사실과 다르죠. 지금 뭐가 위법하다는 얘기죠? 지금 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철회를 해가지고 다시 재발의하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어디서 판단한 거죠?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그리고 또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고 네. 그리고 법원에 가처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를 교수님께서 판단해 가지고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국민의힘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어떤 결론이 나와도 위법한 거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그걸 미리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아니,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다시 말하면 잠깐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170석에 가까운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어떤 게 정상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 어떤 게 정상적이잖아요. 탄핵안이 그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회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헌정사에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근데 여보세요. 저기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그걸 철회서를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역사에 없는 일을 국회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 출신 의장이 아니 처음으로 한 그러니까 거니까. 법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헌재에서 나오는 결론을 보고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언론적으로 교수님 기다리시면 그런 되는 얘기입니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현재 그런 그 법 조항을 짧게 마무리 좀 어긋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기반한 다시 발의를 해서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걸 170석의 어긋났다고 거대 하면 안 되는 야당이 거라니까요. 일당이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정사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는 일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저 법리적인 다툼이 남아 있고 뭐 절차적인 과정이 또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현재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네, 저희가 법정에서 판단할 걸 본인이 다음 판단해야지.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주제도 있어서요.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 이슈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쌍특검 이슈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오래 넘기지 않겠다 이런 좀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그 연내 특검법 통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내 쌍특검법, 네. 그러니까 50억 대장동 클럽 특검,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뭐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문제도 결국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날짜만 잡아준다면은 처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처리가 된다면은 결국 이제 1월부터는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빠르면은 총선 전에 특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총선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일으키는 거죠. 네. 만약에 이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은
엄청난 선거에 악재가 국민의힘에서는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2공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히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지금 최순실 씨하고 경제 공동체 논리로 묶어가지고 형사처벌을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딱 떨어진 경제 공동체인데 이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은 엄청난 방탄 프레임에 네. 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김건희 여사 네, 관련해서는 네. 네, 먼저 말씀하시죠. 예. 지금 경제 공동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아마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그 결혼 전에 이루어진 일일 겁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경제 공동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그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기승전 이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위 사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사실 인신 모독하고 그래서 재미를 많이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저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그 힘을 대통령 부인을 어떤 험집 내고 혐오하고 하는 데 쓰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총선에서 그게 좋게 해석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2021년도 7월 달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의해서 1년 반 동안 먼지 털기식 샅샅이 주저가지고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거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 행위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후한무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차라리 사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행태에서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좀 반론을 짧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공동체 얘기는 네. 그때 당시에 범법 행위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범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지금 부부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다. 그런데 이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한다면 명분이 없다. 그래서 방탄 프레임에 몰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 본인이 좀 해석을 잘못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먼지 털듯이 수사를 했다 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단 한 차례라도 소환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소환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지금 범죄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일단 그렇다면 관련자들은 다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도 만약에 특검이 조사를 한다면 100%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법원에서 제가 볼 때는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정말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저희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번 주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송태용 충북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